자, 우리 이번에 이제 7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면은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예요. 사업자. 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법률적인 관련해서 문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준이.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는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는 자신의 권익, 자, 소비자 기본법인데 사업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읽어봐도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기본법은 누구를 위해서다? 소비자를 위해서예요. 자,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기본법은 누구를 위한 거다?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즉, 사업자나 어떤 중간상을 매개로 해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2번을 보면은 사업자는 물품을 공급한다. 이제 이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 또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거래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방법이나 소비자가 이제 내가 이 제품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당한 거래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보호함이다? 소비자를 보호함이에요. 그렇죠? 자, 3번 보면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얘기를 통해서. 하지만 정확한 거는 해당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연한 논리죠. 4번.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또는 도난, 노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가입을 하게 될 때도 보면 어때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 관련된 거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됩니다. 역시 제품 판매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가 이제 소비자하고 계약을 해서 제품을 사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뭐가 들어가요? 이름과 주소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해당 목적에만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서는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또는 보상해야 되고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다 보면 소비자 기본법은 누구를 위해서다? 소비자를 위해서다.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하자가 만약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의 어떠한 클레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어떠한 엉뚱한 조건을 또 제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자, 이 법은 누구다? 이들 최종적인 소비자를 위함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읽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이 아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누구다? 소비자를 위함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8번을 보면은 소수의 품목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소수 품목을 철저히 관리하는 재고관리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고관리 기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상 알고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던 ABC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ABC도
있고요. 또는 어떤 JIT도 있고요. T도 있고요.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소수의 품목이라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힌트. 항상 힌트는 문제에 있어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대부분. 자, 그리고 철저히 관리. 이 소수를 요 멘트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보기를 딱 봐도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ABC 재고관리기법인데, 자, 중요한 건 우리 다시 한번 이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자, ABC 재고관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B는 중간적 성격이에요. 자,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소수의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수의 품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품목 수가 적다. 그쵸? 자, 품목이 적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제품을 구하고자 할 때 상당히 희귀성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나시죠? 자, 대신 반대로 C는 어때요? 품목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데나 가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저가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제 논리도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기업에서도 제품을 결국 관리할 때 편의품만 만들진 않아요. 판매품도 있고 전문품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A 같은 경우는 품목이 적은 만큼 가격이 팔면 고가, 많은 마진을 남길 수가 있죠. 자, 얘네들은 소비재 제품 중에서 뭐다? 전문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A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기업에서. 그렇죠? 대신 C는 어때요? 품목은 많지만 가격이 저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중에서 전문품, 선매품, 그리고 편의품, 비탐색품 중에서 우리는 편의품에 속한다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때요? 이 중에서는 A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부합을 하죠. 전체 매출의 대부분, 품목은 적지만 한 번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를 책임지고 있고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바로 ABC 재고관리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C 같은 경우는 편의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투빙기법이라고도 여기로 연결이 돼요.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자, 두 개의 빈 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빈 통. 예를 들어서 두 개의 A, B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품목이 라면이에요. 라면이면은 여기다 다 채워요. 다 채워요. 자, 채우고 이제 소비자들이 찾게 되면 어때요? 분명히 재고를 하나씩 빼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먼저 A에서 빼갖고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바닥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주문을 위해서 분명히 B에 있는 통을 꺼낼 거예요. 그쵸? 여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B에 있는 재고품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그 동안에 A의 빈통은 다시 라면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통이 비워질 때마다 나머지 통이 비워져요. 채워지는 거야. 자, 이럴 때
라면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품이에요. 즉 최고급 보석이나 흔히 말하는 우리 람보르기니 같은 거 진짜 세상에 몇 대 없는 차들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안 팔려. 그쵸? 근데 라면은 어때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팔려나가는 횟수가 상당히 빨라요. 제품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비면은 여기를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면서 채워지고. 자, 그래서 이 투빈 기법은 두 개의 빈통에서 하나씩 제품을 꺼내가고, 통이 비어질 때마다 채워지는 방식이다. 근데 그것은 주로 어디?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갔냐? 이런 편의품이 많이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C 품목, 즉 얘는 편의품 속한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기법이 많이 든다? 투빈 기법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팔려나가는 횟수는 어떻다? 전문품에 비해서 편의품이 더 많이 팔려나간다. 그렇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9번 같은 경우는 리차드 헤크만과 그레거 올뎀이 말한 핵심 직무 특성을 5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자, 직무라는 건 우리의 직무라는 개념은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얘기합니다. 즉, 작은 단위로 얘기하면 태스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무. 자, 이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정리 한번 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핵심 직무 특성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활용될 가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요소는. 자, 역시 만약 나오게 되면 얘들도 요소가 아닌 것은, 아니면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고 어떤 거 해당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기술의 다양성. 자, 스킬 부분을 얘기합니다. 업무에 대한 스킬이죠. 어떠한 기술이든 간에 우리가 해나감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경영 환경에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나가는 솔루션 또한 다양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업의 정체성. 자, 과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행한 하나의 직무라고 볼 수 있는 거, 태스크 단위로 보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기술이 다양해지면 이 정체성 또한 어때요? 빨리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도. 일반적으로 보통 직무를 수행할 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과업에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죠. 자율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율을 부과합니다. 부과하지만 거기에 따른 뭐예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요. 물론 자율성을 주니까 권한도 주어집니다. 자, 하지만 단순한 자율성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뭘 해라. 근데 자유롭게 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 가나 항상 나오는 거죠. 피드백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했을 때 직무 특성,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죠. 그러면 다음 해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다시 모집을 하고 선발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인적 자원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을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거쳐 선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뭐예요? 훈련 및 개발을 시킵니다. 즉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JT랑 OFJT, 도제 훈련, TWI,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얘네들이 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보상. 인적 자원의 보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줄 것이냐, 승진을 시킬 것이냐,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월급을 더 올릴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합니다. 유지 및 활용. 이 좋은 인적 자원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 기업이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보통 인적 자원의 큰 단계입니다. 물론 이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직 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만약 굳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직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직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시 피드백을 해야 돼요. 모집에서 문제가 있었냐, 아니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해서 다음 인적 자원을 참여시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진과 회전율에 따른 소매상 포지셔닝을 보겠습니다. 자, 요 10번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나왔네요.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지금 이 4개 분면에서 보면은 낮은 회전율, 그리고 높은 회전율이라는 축이 있고요. 저마진과 고마진이라는 세로 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유통업태의 형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자, 적절한 거였어요. 근데 할인점 같은 경우 볼게요. 할인점 같은 경우 사실은 여기 지금 뭐예요? 고마진에 속해 있는데 할인점에 있는 제품들은 우리 어때요? 대부분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져온 만큼 단가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팔아도 그렇게 큰 마진이 남지는 못해요. 얘가 가야 될 곳은 사실은 이쪽입니다.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회전율도 회전율이지만 마진 자체가 많이 남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데 백화점은 어때요? 얘네들은 비록 할인마트나 편의점에 비해서는 얘네는 뭐예요? 얘들은 셀프 판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붙어가지고 1대1로 마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한 번 팔면 어때요? 할인점이나 편의점에 비해서 제품의 단가가 높아요. 마진도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마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은 고마진에 들어갑니다. 한 번 팔면 마진이 많이 남죠. 백화점 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전문점도 마찬가지죠. 전문점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무슨 전문점, 무슨 전문점. 일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 어때요? 얘들은 품목이 다양하진 않아. 하지만 깊이 있게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팔면은 제품가에 비해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얘도 역시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답은 편의점입니다. 자, 근데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 게, 자, 편의점은 일단은 회전율이 어때요? 거기 편의점들은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비재가 크게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문품, 크게 현재로선 3가지로 이제 정착이 되는데, 편의품이죠.
편의품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늘상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제품들이죠. 뭐 쌀이나 과자나 라면이 이런 것들이에요. 떨어지면 바로바로 구매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얘들은 잘 그렇게 쉽게 팔린 제품들이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얘가 회전율이 상당히 어떻다?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들어간 건 맞고요. 고마진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고마진이냐? 자,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11시, 12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편의점이라는 건 뭐예요? 특성이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슈퍼마켓보다는 최소한 200원, 300원이 더 비싸요. 왜 우리는 더 비싸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뭐야? 24시간 영업하죠. 여기에 따른 뭐예요? 전기세가 들어가죠. 수도세가 들어가죠. 다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얘들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에 비해서 제품가가 마진이 조금 높은 거예요. 100원, 200원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빨라요. 자, 회전율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높죠. 제일 높아요, 중에서. 그리고 마진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무조건 편의점 제품이라고 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1, 200원 비싼 것도 마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단순하게 나왔는데, 개념만 나왔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것들이에요. 통합이에요, 통합. 그 플로우를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제조기업이 유통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력을 갖는다. 자, 먼저 이럴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놔야지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그리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 채널이죠. 공급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판매상, 소비자로 가는 일반적인 루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조기업에 여기서 먼저 이들 제조업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들을 잡습니다. 이들이 유통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력을 한다. 자, 유통 부분, 여기서 유통 부분을 하는 게 누구예요? 유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송, 보관, 하역, 기타 등등 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예요. 그렇죠? 제품에 대한 브로커입니다. 그렇죠?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과 통제력을 갖는 거야. 즉 유통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다 통제하는 거예요. 자, 통제력을 갖고 뭐예요? 여기선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지금 플로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전방이에요. 만약에 소비자에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폐나 화폐 같은 거죠. 내가 제품을 산 어떤 대가로.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후방통합이 되는 거죠. 뒤에서 간다. 그래서 먼저 이런 후방통합, 전방통합 나오면 그림을 딱 그리시고, 누가 먼저 주체가 되었고 어디를 포함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이 메이커가 중간상을 휘어잡고 소비자한테 보낸다. 그것은 뭐다? 바로 전방통합이 되는 거예요. 전방. 하지만 뒤에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뭐다? 후방통합.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앞을 잡는 거고요. 얘는 만드는 메이커 쪽에서 중간상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전방통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12번 보면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면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렇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방향적이었던 단방향이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으로 되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거기에 따른 친환경 제품들이 인기다. 그렇죠.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나 어떤 밸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 문화가 등장해. 단지 저렴하다고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질과 가치가 내가 이거 샀을 때보다 더 그 이상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증가된다. 자, 경제적 활동이 증가된다는 건 뭐야? 우리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 일일이 밥을 먹기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철역이나 또는 사무실 앞이나 뭐 커피나 토스트나 라면 같은 거, 면류 이런 거, 우동을 파는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 뭔가 이런 출근을 해야 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많아지고 그럼 빨리 뭔가 먹어야 돼. 즉석식품이나 어떤 편의점, 배달 서비스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2번을 보면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대용량의 포장이 각광받고 있다. 자, 용량이 많아지거나 양을 늘리는 건 옛날이에요. 예전 문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품종은 여러 가지면서 용량은 작게 나오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대용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용량이지만은 품종은 여러 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웃소싱 추진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웃소싱은 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핵심 사업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는 핵심 사업에는 우리 직원들을 다 갖다 써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조금 덜 중요한 흔히 말하는 1인자예요. 1인자고 2인자급, 3인자급 약간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외주로 빼는 거예요. 오히려 외주를 빼도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 모든 자원을 투하시키고 여기에는 외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도체를 만든다. 그럼 반도체 핵심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여기에 투자를 계속 시켜요. 하지만 우리가 뭐 배송 사원이 필요하다. 또는 보관 사원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업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재를 원한다. 그럼 당신들은 거기에 맞는 인재를 뽑아달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드헌터 같은 거 있죠. 헤드헌팅 업체. 그렇죠. 직업을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사람들, 매칭해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와 열위에 있는 분야를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 자, 주관적인 분야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던 부분들 딱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이 와서 좋아.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거 맡겨. 이게 아니에요. 5년간, 10년간 놓고 봤을 때 내가 우리 최고 경영자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다 핵심 사업, 우위 산업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빼야겠습니다. 외주로. 라고 보여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보면은 전략의 유형을 시장 대응 전략과 경쟁 우위 전략으로 구분할 때 시장 대응 전략. 자, 시장입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자,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자, 원가 우위나 포트폴리오는 누구예요? 자,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제품 만들 때 원가를 줄이면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얼마나 우리가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건 다 뭐예요? 시장보다는 시장은 이제 고객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경쟁은 뭐야? 우리 회사의 입장이 되는 거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우위가 되겠죠. 또는 제품 수명 주기 전략이 됩니다. 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게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어떻다? 제품의 생명력이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상품 같은 게 여기 많이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차별화 전략, 집중하는 뭐예요?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화시킬 것이다. 이건 뭐야? 기업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 사회보다는 내가 뭔가 차별화돼 있다. 즉 경쟁 우위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집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화 전략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이 잘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별로 없는 올인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결국 경쟁을 하기 위한 거니까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 집중화 들어간 거 다 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품 수명 주기하고 포트폴리오는 어때요?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도입이 돼서 성장을 하고 시장에서 라인을 삭제되는가. 그리고 또 다른 신제품이 언제쯤 나오나. 다 시장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분들이 있을 때 여기 있어서 이들의 어떤 분포되어 있는 것들, 매출이나 각종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장 시장 대응 쪽에 가깝지 나머지들은 내가 우리 회사 말고 타 사업의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한 전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번을 보면은 수직적 통합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수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때 자, 분업에 따른 전문의 이점을 누리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다 읽어보면 말이 맞는데 4번을 보면요. 유통경로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자, 수직적으로 통합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강압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오히려 얘네들은요. 통제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일반 사원들 급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명령 하나만 명령 일원화의 원칙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 즉 전통적인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전통적인 조직은 뭐 공무원 사이도 있지만 군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명령 하나에 다 복종하는 시스템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직적인 어떤 조직의 내용인데 통합도 역시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수직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